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주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시간은 IM증권의 이창환 영업이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서 2차 전지 관련한 업데이트된 뉴스를 브리핑으로 전하기도 했었는데 GM이 LG 엔솔의 배터리 공장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전에 관련해서 LG 엔솔이 3공장 GM 지분 인수하고 그 물량이 도요타로 갈 거다 이런 얘기 해주셨었는데 그 맥락에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얼템 상공장 공사를 중단했다는 뉴스가 악재로 작용했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게 악재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네. 것이고요.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GM이 상공장 지분을 엔솔에다가 이제 전량 이제 매각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엔솔이 이제 그러니까 GM이 이제 엔솔에다가 각형을 원했어요. 상공장 각형으로 가져야 했는데 타이밍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 SDI랑 같이 이제 각형 배터리 공급 계약 맺은 거는 그 이유고요. 대신 이제 그 상공장에 대한 지분을 엔솔이 전부 다 자기 공장으로 다 가져간 대신에 아마 그 물량은 다 도요타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딜 자금 자체도 아마 도요타에서 상당히 그 자금을 대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이제 어쨌든 간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자금 부담이 가장 적게 드는 그런 형태고, 이 뉴스와 같이 나온 뉴스가 그 LG 에너지솔루션과 GM 간 그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네. 보도에는 그 앞서는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4공장은 또 같이 짓는 거예요. 4공장을 각형으로 가는 대신에 아마 여기서는 이제 그 GM 쪽에서 투자금을 좀 더 많이 하는 형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3공장과 4공장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딜이 같이 된 겁니다. 같이 돼서 최소한 LG에너지솔루션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지금 딜을 한 거예요. 엔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3공장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도요타 쪽에 납품 이력이 있거나 이제 그 지분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보면은 LG화학이 양극재 납품하고 있고 코스모 흰소재 같이 납품하고 있죠. 그리고 엔솔과 그리고 도요타가 지분 10.5% 각각 갖고 있는 게 삼알미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딜의 최대 수혜는 삼알미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4공장도 아마 향후에 각형으로 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그 알루미늄 캔 들어가니까 각형 배터리 관련 부품 업체들 아까 그 삼알미늄을 비롯해서 각형에 들어간 부품 업체들이 엔솔향으로 쭉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들이 수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딜로 인해서 만약에 대규모 수주가 나오는 기업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그 기업이 최대 수혜가 되겠죠. 뭐 그걸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찾아보면 있어요. 다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네, 있을 겁니다.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LG 엔솔, GM, 각형 배터리 키워드로 대규모 수주를 받게 되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저희 같이 고민해 보겠고요. 함께 나온 뉴스 중에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의 미국 상무부에 이제 대출 지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최종 결정 등은 확정되고 시행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짧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그 전에 뭐 리베안도 대출 지원 받는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기 전에 그 대출 지원이 될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불확실성이 해결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0.5조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67가 정도 되는데, 뭐 이건 어쨌든 그 삼성 SDI 입장에서는 북미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SDI가 그 3조 유증 루머가 좀 있었는데 뭐 사실이 아닌 거로 좀 파악을 했고요. 뭐 이렇게 대출 지원 받는다면은 그 유증 루머도 뭐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려온 뉴스에 대해서 기존에 말씀 주셨던 내용과 같이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 가이드라인 좀 잡아주셨고, 시청자분들이 또 종목을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고도 계시네요. 이 종목이 맞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따로 저 방송 이후에 찾아보겠고요. 유럽권에서 중국 배터리를 견제하는 내용 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배터리가 틈새 수혜를 누리지 않겠는가 기대감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 이어서 그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의존도를 줄이자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고요. 향후에 뭐 EU 배터리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사실 자연적으로 견제가 될 건데, 그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정부가 공동으로 이제 보고서를 이제 내서 그 EU가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중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유럽 배터리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이 세 나라가 그 벨기에 그 브뤼셀에서 열린 그 EU 그 이사협의 경쟁력 위원회를 앞두고 나서 이런 발표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U 그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견제 목소리가 나온 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를 위해서 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를 한다던가 관련 사업과 관련돼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신속화하고 또 자금 조달 방식 등 개선을 통해서 그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을 해소한다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나왔고 이를 통해서 유로존 배터리 업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들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노스볼트의 그 파산 이슈가 뭐 지금 노이즈가 되게 많거든요. 뭐 중국 장비 업체 뭐 계략일 수도 있다부터 해서 뭐 그 경영인들의 무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조달 프로세스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그러한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좀 견제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다고 볼 수 있겠고 12월 1일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그 EU 집행위원회가 새로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 목표를 계속 여전히 추구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경쟁 부분에서의 이제 경쟁이 갈 수 있도록 일단은 중국이 견제가 들어갔다. 이렇게 네. 되면은 관련 뭐 그 캐리 배터리가 반사 수혜는 입을 수 있다 보는데 마침 어저께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했고요. 그 신임 집행위가 이제 100일 내에 결정 핵심 그 추진 정책에 그 EU 내 그 배터리 제조 경쟁력 확대 방안이 당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코멘트를 했고 전기차에 대한 수입 규제는 시작되었으니 중국 배터리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 복수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언급한 게 처음이다. 이 코멘트를 했고요. 또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EU 쪽으로 그러면 공장이 늘어날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원가 경쟁력이 낮아진다라는 거 얘기와 그러면 이런 또 K버틀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수입 규제가 논의되게 되면은 그 중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K배터리의 그 지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되게 되면은 유럽 시장도 중국 배터리가 50% 넘어간다는 그런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중국 배터리의 점유율 상승과 아니면 K배터리의 점유율 하락을 속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럽 EU 쪽에 나온 이슈들이 어제 또 뭐 그 EPP라고 해서 중도보수 유럽 인민당에서 EU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을 수정할 것으로 뭐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EU의 집행위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일부인 것이고 그리고 그 EPP 같은 경우가 이제 그 2035년도에 그 EU 내에서 그 내연기관 신차 그 판매 금지에 대해서 뭐 다 일본 바이오 연료라든가 뭐 일부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 공동 문제가 아니라서 그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포르투갈이랑 같이 그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 협력 방안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포르투갈이 그 유럽 내에서 리튬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과 같이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그 리튬 공급망, 그 광물 공급망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 보여지겠고요. 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 지난달에 그 유럽에서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 탑 5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현대기아차가 잘한 건 아니고 현대기아차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테슬라랑 MG 폴스타 이런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지만 사실 중국차가 아닌 그런 전기차의 그 수출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EU 상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74%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물게 됐을 때는 현대기아차가 반사세가 된다는 것들이 사실 지난달 통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EU 시장에서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그 신차 전기차들이 나올지 않습니까? EV3, EV4, 5 쪽에서 나올 텐데 본격적으로 중국 전기차랑 경쟁이 붙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제 비아디가 국내에 진출한 이유도 국내에서 뭔가 돈을 벌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경쟁상가가 되는 여기서 현대기아차 동등한다는 입장만 봐도 브랜드 밸류가 확 올라가는 그런 속셈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격전지는 EU랑 그리고 동남아 쪽 이런 쪽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유럽 차랑 중국 전기차 붙는 게 아니라 현대기아차랑 이제 중국 전기차랑 비아디라든가 뭐 니오라든가 이런 그런 기업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 게임이 될 것이고요. 이런 배터리 공급망에서의 그 중국 의존도 감소의 분위기가 기조가 네. 이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K배터리 수혜가 된다는 것이고 11월 25일에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의 뉴스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EU랑 그 중국 정부 간의 이제 전기차 관세에 대해서 협상이 중인데 중국발 뉴스에서는 뭐 기술적 협상이 이렇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은데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에서는 그 EU 전기차 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과의
협상에 별 진전을 못 보고 있다. 또 로이터 통신도 중국과의 협상 타결이 안 됐다는 것들이 EU 당국의 입장이라는 것들이 나와서 중국발 뉴스와 약간 온도 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세 협정이 아직은 상당히 난항을 벌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게 되면 유럽 내의 생산 기지를 잘 구축한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수급만 좀 기업들 쭉 체크해 보니까 최근에 한 달 동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한 종목들이 한 8개 정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LG에너솔루션, 엔캠, 덕산테코피아, 에코프로 HN,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가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기관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저걸 넣은 이유가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내년도 한 2월 정도에는 코스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제 유지투자증권에서 코스피 이전을 했을 때 그 패시브 자금이 한 3천억 정도 유입될 거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수급 관심주로도 에코프로 BM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엔캠과 덕산테코피아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 전액 기업 관련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주셨었잖아요. 어제 엔캠의 급등 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2,500억 그 전환사채 부분이 뭐 청약 미달이 됐지만은 이게 전액 인수기 때문에 주관사 전액 인수라서 네. 발행이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 볼 수 있겠고 그 엔캠이 이제 이런 그 자금조를 통해서 연내 이제 조지아 1공장에서 10만 5천 톤 규모로 이제 캐파를 확정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뭐 캐나다라든가 테네시 그 텍사스 등지에서 이제 신규 캐파 구축해가지고 26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의 그 160만 톤 이상의 그 캐파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그 전액 1위 기업이 틴츠가 100만 톤 캐파거든요. 이걸 넘어가는 수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전액 생산 능력 확대와 특히 원재료에 대한 특히 리튬에 대한 이런 그 조달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엔캠 같은 경우는 뭐 SK온이라든가 LG전자, 그 엔솔이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등의 파나소닉까지 이제 글로벌 그 배터리 기업에는 거의 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최근에 AESA 쪽에 그 북미랑 이제 유럽 그러니까 중국까지도 지금 그 특히 LFP 배터리용 전액을 공급을 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좀 성공한 상태고 엔캠의 그 전액의 핵심 원료인 리튬형 같은 경우도 내재를 진행 중인데 그 중앙첨단 소재와 합작법인 2대를 통해서 이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새만금에 5만 톤, 북미에 4만 톤이고 새만금 같은 경우는 5만 톤을 캐파 구축한 이후에 이제 향후 이제 10만 톤까지 캐파 구축을 해서 총 13만 톤까지 캐파 구축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첨단 소재가 그 엔캠으로부터 이제 2대1 지분을 사들이고 엔캠은 중앙선대의 지분을 올려서 이제 수직 엔캠 중앙천연 소재 2대 이렇게 이제 네. 수직 계열을 만들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 중이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엔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NFP 리사이클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분산에 등 이제 신규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공급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NFP 같은 경우도 글로벌 1위 완성차 업체에다가 이제 그 공급 계약을 성공을 한 상태라고 또 이제 그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급등을 하다가 뭐 이거는 좀 달았지만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14만 톤 그 공급 이제 캐파를 구축하게 되면은 전액 다 엔캠의 내재 물량으로 들어가서 매출에 대한 가시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캠 그 리튬염에 대한 매출이 보통은 이제 1만 톤당 한 3,500억 정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액을 1만 톤당 1,000억 정도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의 그 중앙첨단 소재가 5만 톤 그리고 정도면은 연간 한 1조 7,500억 정도 매출 규모고 북미 3만 톤에 새만금 8만 톤이면은 약 2조 8천억 그리고 13만 톤이면 4조 5,500억 정도로 그렇게 산술적으로 추산이 되고요. 보통 그 리튬형 기업들 영업이익률 한 15% 정도를 그냥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에다 영업이익 곱하면은 뭐 8만 톤 같은 경우는 4,200억, 13만 톤은 뭐 6,800억 정도 그냥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뭐 각자 뭐 멀티플 알아서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가능하다 이런 건 이건 산술적인 거니까 각자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무역 그 보호무역주의, 뭐 자국 우선주의 이렇게 해서 특히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회피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북미에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들이 유리할 수밖에 네. 없는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결국에는 배터리 기업들, 배터리 3사가 캐파를 다 구축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생산 시설을 다 대규모로 갖고 있는 게 전액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LG에너솔루션을 계속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전액 쪽에서는 엔캠과 덕산테코피아를 이제 두 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캠이 제 탑픽은 아닌데 전에 한번 제가 4월 9일에 그 종가가 36만 3천원을 끝날 때 이 방송에서 아침 방송 전략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것 때문에 용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 반토막 이상 난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덕산테코피아도 센트럴글라스 6만 톤 독점 공급 이후에 이제 추가 공급사 협상이 중인데 추가 공급사 협상이 마무리되고 확정이 되게 되면은 나머지 6만 톤 추가 캐파 구축도 나올 수 있어서 그것도 잘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캠, 덕산, 테코피아, 전액 기업 내 탑픽 얘기 주셨고요. 엔캠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 주셔서 좋은 수익이 났었고 한참 급등하던 시기에 또 매도 의견을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때 또 이제 또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었죠. 지금 다시 적극 매수 유효하다라는 전략의 선회에 나타났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말씀 주셨던 종목 AS로 넘어갈게요. 네이버. 11월 15일 관심주로 말씀을 주셨었고 당시 목표가 24만 원 정도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이버 시세가 최근에 좋았어요. 그리고 최근엔 카카오도 같이 조금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AS, 카카오도 혹시 긍정으로 보시는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그 네이버 한 종목으로만 AS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트럼프의 관세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는 대표적인 산업을 많이 찾는 거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엔터게임, 인터넷, 뭐 AI 소프트 업종이 그런 수혜가 되면서 최근에 시세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터주 내에서는 그 JYP 엔터라든가 SM 그리고 YG 엔터가 주가가 연일 강세에 있고 뭐 대장주는 JYP가 되고 있고요. 또 내년 신작 모멘텀이 있는 게임 업종에서 차별적으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NC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이런 신작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특히 NC소프트가 최근에 강세가 있고 AI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버는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까 그 요즘 코인이 강세다 보니까 코인을 갖고 있는 게임 업체도 강했어요. 컴투스, 컴퓨터 홀딩스, 위메이드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AI 소프트 업체 중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어서 네이버랑 한국가소프트가 실제로 수익이 나다 보니까 그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뭐 신규 모멘텀,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던 뭐 이스토프스 같은 경우가 연일 강세에 있는데 네. 다만 AI 소프트 기업들은 지금 약간 주가가 단기과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은 그 AI와 관련된 뚜렷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제가 투자하자고 말씀드렸던 거는 올해 4분기부터 AI 커머스 쪽으로 수익화가 시작이 됐고 연간으로도 클라우드에서의 AI 성과가 시작되면서 이게 내년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 성장이 나오는 기업이라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는 아직은 그게 뚜렷하지 않고 기존 사업들과의 AI와의 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미약한 편이라서 그걸로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제 그 트럼프의 피해주가 아닌 쪽에 매기가 있었고 네이버가 워낙 잘 가다 보니까 어제는 카카오 게임 그룹, 카카오 그룹이 전반적으로 네. 같이 동방 상승하는 흐름이 있어서 저는 뭐 그 주가 추가 상승에는 좀 카카오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 들어서 카카오 쪽은 뭐 매수보다도 뭐 지금 다 좀 비중 축소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네이버도 목표가는 24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은 지금 어쨌든 쫓아가는 건 지금 타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한 절반 이상 좀 줄여놓고. 좀 추가 19만 원 초반 그 정도 이렇게 조정이 오었을 때 다시 재매수 추가 다시 담던가 아니면 이제 신규로 보신 분들은 그 정도 조정 왔을 때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관심주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종목이네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앞서 나가던 종목들이 변동이 꽤 컸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로노이 지금 매수 가능한 자리라 보십니까? 뭐 낙폭가다라는 관점에서 있고요. 저는 이거보다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저점이 한 6만 3천 원 라인이니까 대략 장기 이평선에 걸치는 라인이거든요. 거기까지 온다 그러면은 딱 노렸다가 담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지금 가격도 많이 조정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뭐 가능하지만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빠졌으면 하겠습니다. 또 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말씀드리겠고 동사가 방대한 그 실험 데이터를 보유한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로노믹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그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데 보통 타사는 뭐 한 5년 정도 걸리는 거를 1년에서 1년 반이면 그렇게 개발해서 그 전인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통해서 그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보통 임상 1상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하고 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데 지금 파이프라인이 총 8개가 있고요. 그중에 3개 정도가 핵심인데 동사가 최근에 5건의 몇 년간 5건의 기술 일전을 했지만 2건은 반환이 됐고 그 반환된 2건이 모두 다 전인상 단계에서 된 겁니다. 일상
시장 단계에서는 반환된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VRM4라고 해가지고 그 자가만족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기술 수출 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 나왔다가 바이오 섹터 이제 급락에 따라서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그 8개 파이프라인 중에서 3가지가 핵심적인 게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VRN07과 11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 VRN 10이 있는데 그 올해 상반기에 VRN07과 그리고 VRN 그 내년 상반기에 VRN7과 11의 그 1, 2상 중간 단계 발표 있어서 이게 가장 기대감이 크고 그 폐암이라는 게 보통 이제 걸리게 되면은 이게 뇌로 전이가 거의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약물이 그 뇌혈관 장벽이라 해서 BBB 그 침투가 돼야 돼요. 근데 잘 안 되고 현재 나와 있는 티그로스 같은 경우가 최대 30% 투과율인데 VRN07 같은 경우에는 77%의 투과율이 나왔고 VRN11 같은 경우는 100% 침투율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로노이가 급등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서 VRN07에서는 완전 간회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BBB를 투과하는 투과율이 이렇게 높은 사례가 거의 이제 그 최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동사에 대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아마 그 회사에 대한 시가총액은 사실 VRN 11이 다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이거 좀 그거를 잘 유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서는 그 HER2 타겟 유방암 치료제에 대해서 좀 더 밸류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임상 신청이 이제 됐어요. 신청을 한 상태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임상 시험이 시작할 예정인데 이게 아마 라이센스하고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로노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VRN07과 11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VRN10까지 그 가치를 반영하면서 유한타증권에서 16만 원 목표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16만 원 지금 2배가 넘네요. 그러니까 뭐 주가 많이 눌렸을 때 사게 되면은 뭐 업사이드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리포트가 딱 하나인데 유한타증권 리포트는 VR의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로노에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VRN 7과 11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7과 비소세포 11, 필러제 네. 이 시장이 대략 한 14조에서 15조 되는 시장이라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BBB 침투율이 이렇게 높은 사례가 처음이었다고. 게다가 완전 간헐가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7보다 11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 싸게 사서 관심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로노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저희 지켜보면서 영업이사님과 지속적으로 AS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섹터 내 속한 종목 얘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